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위선을 느낀다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군대는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를 요격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의 공중 공격에 대해서는 비슷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동부 우크라이나 주민들에게 여기서는 러시아의 무인기가 군대의 방공 시스템을 압도하는 매일 밤의 공격이 일어나며 이번 주말 이란의 공중 공격에 대한 서방 동맹국들의 반응은 불편한 비교를 낳았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및 기타 국가들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 이란의 300대 이상의 무인기와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거의 모든 공격이 차단되었습니다. 이 국가의 관리들은 이란이 설계하고 현재 러시아가 생산하는 비슷한 수의 공중 무기가 매주 우크라이나에 발사된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유엔 상임 대표인 SERGIY KYSLYTSYA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1,000개의 미사일, 800개의 무인기, 7,000개의 유도 폭탄을 발사했습니다. 워싱턴과 기타 동맹국들이 키예프에 강력한 방공 무기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러시아군과 직접 대면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오랫동안 제공된 무기가 모스크바로부터의 위협에 맞서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동부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시에서는 130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밤 공습 경보와 함께 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지난 주말에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것처럼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을 때 분노와 실망을 표현했습니다. 29세의 가수 아밀 나시로프는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날아갈 때 전 세계가 그것에 대해 썼습니다. 여기에선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고 우리는 이스라엘에서처럼 미국에 폭격기가 하늘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위선자들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이 시작된 이래로 러시아의 미사일로부터 하늘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도구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의 첫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탄도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하게 입증된 방어 시스템은 2024년 봄까지 출하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F-16 전투기를 요청했으며 이는 미국이 생산한 어떠한 항공기의 이전을 승인해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랫동안 반대해왔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모스크바에 의해 에스컬레이션으로 간주될까 우려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양보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조종사들은 여전히 이 시스템에 대해 훈련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올 여름까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데 전투기가 한 역할을 지적하며 그것이 방공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에 대한 반응이 세계가 어떠한 미사일, SHAHED 무인 항공기 및 기타 테러 형태라도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하며 이란이 생산한 공격용 무인 항공기가 러시아의 주요 무기고 중 하나임을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가 진정한 방어가 어떤 것인지를 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이스라엘이 이 방어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동맹들이 하늘 위의 위협을 제거하고 있다는 것을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의 야간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영국의 외무장관 데이비드 캐머런은 월요일에 비록 그의 나라가 우크라이나의 가장 충실한 군사지원국 중 하나로 수천 명의 병사를 훈련시키고 탱크와 기타 첨단 무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러시아의 무인기를 격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더 큰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분노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머런은 영국 L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에서 더 큰 전쟁으로의 에스컬레이션을 피하고 싶다면 나토군이 러시아군과 직접적으로 전투를 벌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에스컬레이션 위험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최고 방공 시스템에 대한 주요 탄약 공급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의회가 우크라이나의 군사 원조를 승인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의 방공력은 심각하게 약화되었고 러시아는 공군력을 이용하여 전선을 밀고 나가며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네트워크를 공격하고 더 많은 민간인 피해를 일으키는데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3월에 발생한 러시아의 공습으로
최소 126명이 사망하고 47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는 전월 대비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동맹들이 점차 우크라이나를 외면함에 따라 점점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가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무기 지원을 다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갈등과 증가하는 도전에 직면하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가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통적인 동맹들로부터의 지원 차이를 명확히 인식한 후 우크라이나는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은 미사일 방어와 방공기술의 진보로 전략적 선택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고 상당한 발전을 이룬 방위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천궁이 같은 최첨단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중거리 방공 시스템은 중고도 목표를 요격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현대적인 레이더를 사용하여 동시에 여러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어 넓은 지역에서의 방공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주로 사용하는 구형 시스템인 S-300 및 BUK와 비교할 때 큰 진보이며 러시아의 현대적이고 다양한 무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한국은 KMSAM을 통해 중거리 목표를, MSAM을 통해 원거리 목표를 요격할 수 있는 KAMD 한국 이동 방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모두 최신 레이더 및 요격 기술을 장착하고 있어 무인 항공기, 탄도미사일, 심지어 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 비해 한국의 시스템은 더 현대적이고 강력하며 높은 유연성과 다용도성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방공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복잡하고 정밀해지는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중요한 인프라와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하는 것은 기술 능력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잠재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국제 군사기술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주체로 자리매김했으며 전 세계의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우크라이나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무기 공급원을 다양화하려는 필요성에 의해 더욱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안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더 넓은 지원을 유도하고 협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제사회는 이 새로운 협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첨단 기술 접근이 우크라이나의 방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물론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놀라셨나요? 사실 이는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중동의 전쟁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들, 즉 우리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천궁이 방어 시스템 도움을 요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방어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와 같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증거입니다. 얼마 전 국방부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한 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한국 LIG넥스원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간에 체결한 천궁이 10개 포대 32억 달러 약 4조 2,500억 원 규모의 계약 사실을 공개했다고 기습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벌써 3개월 전에 체결된 계약이 공개된 것인데 중동 지역은 그 특성상 무기 도입 계약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도 3개월 뒤 공개하기로 한 것도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죠. 사실 사우디가 한국산 천궁이를 구매할 것이라는 소식은 이미 작년 10월부터 제기됐습니다. 당시 한 사우디 정상회담 후 현지 브리핑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공 방어체계, 화력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미 수출 계약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표가 늦어진 것뿐이죠. 사실 사우디는 무기 시장에서 엄청난 VIP 고객입니다. 사우디는 인접국인 예멘의 후티 반군의 로켓 탄도미사일, 무인 기드론 공격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방공 무기 도입이 시급해 한국의 천궁이 10개 포대를 수입하기로 했죠.
천궁의 경우 목표 수색과 미사일 유도를 담당하는 다기능 레이더 MFR 차량 1대와 포대를 지휘하는 교전 통제소 ECS 차량 1대, 각 8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 4대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 포대는 최대 32발까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우디는 10개 포대를 수입하기로 했으니 발사대 40대에 미사일 320발을 한 번에 발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을 수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사우디는 이미 한국산 천무까지 수입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비밀로 붙여졌다가 사진 한 장으로 공개된 경우인데요. 지난 4월 사우디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파이야드 빈 하메드 알루아일리 총참모장의 천무부대 시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천무 이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우디 육군의 상징과 함께 878과 885 숫자가 찍혀 있어 이미 여러 대를 실전에 배치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2022년 외신들은 일제히 사우디가 하나 디펜스와 약 30억 리알 약 880억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지만 사우디 국방부가 이를 공개하지 말도록 요청해 하나가 수주한 무기류와 계약 내용 등이 전부 비밀에 붙여졌었습니다. 그러나 파이야드 총참모장이 천무부대를 방문한 영상이 공개되며 언론 보도가 사실로 드러났죠. 당시 외신들은 하나뿐 아니라 소총탄과 곡사포탄을 생산하는 군용 탄약 제조업체 풍산도 약 500억 원 규모의 탄약 공급에 합의했으며 유도무기를 생산하는 LI지넥스원 역시 약 825억 원 규모의 요격체계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었죠. 그간 중동에서는 UAE가 후티 반군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조 6억억 원 규모의 천무를 수입하기도 했지만 사우디의 상황은 소문만 무성했을 뿐 공식 확인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우디는 왜 천무에 이어 천궁까지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한 것일까요? 스웨덴에 위치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는 매 5년 단위로 국제무기거래 동향을 발표하는데 사우디는 인도에 이은 세계 2위의 무기 수입국으로 2018에서 2022년 기간 전 세계 무기 수입의 9.6%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했고 프랑스, 스페인이 뒤를 이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우디는 미국산 무기 수입에 상당한 제한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면서 양국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앞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하기로 했던 144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미국이 사우디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THAAD 체계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철수하면서 최악으로 치달았죠. 원래 사우디는 인접국인 예멘의 후티 반군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해오면 패트리엇과 사드 미사일 등으로 요격해왔는데 이들이 수도 리야드를 비롯 주요 도시에 탄도탄 공격을 퍼붓고 이를 막아낼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보일 때 철수해버렸으니 사우디 입장에서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우디는 미국이 아닌 또 다른 무기 수출국을 찾기 시작했는데 한번 계약에 수조 원이 쏟아질 것이 불보듯 뻔함에도 미국, 유럽 메이저 기업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텐데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것이 중국, 러시아 등이지만 사우디가 심사숙고 후에 선택한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의 천궁이 어떤 장점을 가졌길래 4조 500억 원이나 쏟아부으려는 걸까요? 대공 미사일 앤티 에어 미설이란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공중으로부터 공격해오는 적의 무기체계를 지상에서 방어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유도탄 미설입니다. 발사 위치에 따라 지대 공육지, 함대 공수상함, 공대 공비행기로 분류하죠. 방공작전은 거리별, 고도별 중첩방어 개념으로 나눠 운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기관총과 소총, 권총 등을 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엄청나게 위험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미사일로 잡는다는 계획하에 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물론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해 요격하는 해군의 이지스함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필요성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천궁. 하늘의 할이라는 뜻을 가진 천궁은 옛날 설화나 동화에서 무지개를 부르던 단어입니다. 미사일에 무지개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 궤적이 무지개를 그리듯 공중에서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등의 항공기는 물론 그보다 빠른 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해 방공망을 구성하는 핵심 무기죠. 천궁이 지키는 작전 영역은 사거리 개념으로 볼 때 중거리입니다. 보통 사거리 5km 안팎은 신궁이, 사거리 10km는 천마가, 그 이상을 넘어서는 중거리는 천궁이 책임집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퍼효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98년. 탐색 개발을 시작해 본격적인 개발은 2006년부터 시작됐는데 5년의 시간을 연구한 끝에 2011년 완성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독자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춘 세계 6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원래 2017년부터 양산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백지화를 검토하다 2018년 양산이 결정돼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이번에 수입하기로 한 것은 천궁의 성능을 대폭 개량한 버전 천궁 이후로 레이더 1대, 교전 통제소 1대, 레이더용 발전기차 1대, 발사대 4대로 한 개 포대를 구성합니다. 탄두의 비행 속도는 음속의 5배 그리고 사거리는 50km입니다. 사우디가 4조 2,500억 원이나 쏟아부어 천궁을 도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콜드런치 콜드 론치 방식으로 발사되기 때문인데요. 천궁은 콜드런치 방식으로 유도탄을 수직으로 사출 발사합니다. 수직 발사는 비행체가 발사관에서 사출돼 일정 고도에서 점화되도록 하는 기술로 발사 시 화염이 발생하지 않아 위치 노출을 막을 수 있어 신뢰도와 생존성을 높여줍니다. 이 기술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독자 개발했죠. 이 덕분에 발사대 구조가 훨씬 단순하고 심플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직으로 사출된 유도탄은 타겟을 향해 알아서 비행하기 때문에 발사대를 회전시킬 필요도 없고 공중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마이크로 측추력 모터를 채용해 공중에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겟이 어느 방향에서 출현하더라도 완벽한 대응이 가능한 것이죠. 천궁과 같은 탄도탄 요격 체계는 모든 기술력을 쏟아부어야 만들 수 있는 최첨단 현대무기의 총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이스라엘, 러시아 등 소수 국가에서만 개발에 성공했고 한국은 자체 개발한 천궁 덕분에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자체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이를 수출한 국가가 됐죠. 현재 한국은 이를 또 한 번 개량시킨 천궁3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천궁2에서 요격 성능을 발전시킨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발하기 위해 약 2조 8,300억 원을 투입, 203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운 한국이 이번 기회로 사우디라는 큰 손을 평생 고객으로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사우디에서 열린 2024 사우디 국제방산 전시회 WDS는 빈살만이 많은 공을 들인 세계 최대의 무기 전시회였습니다. 사우디는 자본력을 앞세워 이번 방산 전시회를 선진 무기를 대거 확보할 장으로 삼았고 실제로 사우디는 이번 전시회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2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에는 총 45개국에서 900여 개의 기업이 부스를 차려줬는데 규모로만 보면 중동 최대 국제무기 박람회인 UAE 국제방산 전시회 IDEX와 맞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은 이번 사우디 국제방산 전시회에 총출동해 중동의 큰손들에게 한국 방산 무기를 적극 알렸습니다. 한국 방산 4사 가운데 하나인 LIG넥스원은 대표 제품인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체계, 천궁이를 비롯해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 대포 병탐지 레이더 2,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 등 주요 무기를 총출동시켰습니다. 2022년 UAE와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인 4조 원대 천궁이 수출 계약을 맺은 경험을 살려 또 한 번 대형 수주를 노린 것입니다. 현대로템도 다목적 무인 차량과 디펜스 드론 등 주요 제품 라인업을 대거 등장시켰습니다. 수출형 K 전차 30톤급 차륜형 장갑차도 현대로템의 이번 전시 라인업에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현대로템과 LIG넥스원이 이번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 공동 부스를 마련해 중동 공략을 위해 의기투합했다는 점입니다. 두 회사가 공동 부스를 차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만큼 중동 공략에 의기투합해 시너지를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공동 부스에 전시된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에는 LIG넥스원의 대전차 유도무기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중동 시장에서 처음 소개된 다목적 무인 차량은 다양한 작전과 임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장비를 갖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부상병이나 탄약 군장 이송은 물론 고속 충전 장치와 원격 무장 장치를 탑재해 감시 및
정찰 임무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중동형 다목적 무인 차량에는 LIGN-X1의 대전차 유도무기가 탑재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한층 증폭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은 지난 2021년 7월 국내 최초로 군에 시제 차량이 돼가 납품된 후 6개월간 야전 시범 운용에서 성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함께 공개된 수소연료전지, 기반 미래, 무인 플랫폼 디펜스 드론에는 LIGN-X1의 대 드론 통합 방어 체계 ADS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드론 통합 방어 체계 ADS에는 전파 방해를 통한 무력화 시스템인 소프트킬과 직접 타격을 통한 격추 시스템 하드킬이 함께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디펜스 드론은 자율주행과 원격주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운용 목적에 따라 플랫폼에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 밖에도 수출형 K 전차와 계열 전차를 모래 색깔로 바꾼 중동형 제품도 전시했는데요. 무인 포탑과 형공을 탑재해 개선된 방호 성능과 수상 추진 능력을 갖춘 30T급 차륜형 장갑차도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최신 전투함 충남함과 3,000톤급 잠수함을 내놓으며 중동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사우디 무기 전시회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중동 지역이 K무기의 주요 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2년 전 천궁이 잭팟을 계기로 중동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자동차 기업 기아가 이번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최대 16명이 탑승해 1M 깊이의 하천을 통과할 수 있는 중형 표준 차량을 공개했는데요.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된 기아의 중형 표준 차량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어 고객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기아는 또 소형 전술 차량인 기갑 수색차와 수소 연료 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수소 ATV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그룹답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등 하나그룹 방산 계열사들은 이번에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초 전투기 KF-21의 엔진 등 항공 분야의 핵심 역량을 선보이며 차세대 엔진의 로드맵을 제시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전시장 중앙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이 생산하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심장인 F-414 엔진과 전투기의 눈인 능동전자주사 배열 AESA 레이더, 첨단 항전 장비와 항공기 생존 체계인 지향성적 외선 방해 장비 DIRCM 등의 전투기 핵심 부품이 자신있게 관람객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난 40년간 축적한 항공 핵심 부품의 제조 역량을 소개하면서 차세대 전투기 확보에 관심이 높은 사우디와의 중장기 협력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을 전략시장 중 하나로 설정하고 수많은 해외 전시에 참가해 수주 마케팅을 진행해온 LIGN-X1은 이번에도 중동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다양한 제품들과 기술력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중요 시설 인력을 보호하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 다층 대공방어가 가능한 대공 방어 무기체계부터 시작해서 첨단 무기체계인 대포병탐지 레이더의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 2.75인치 유로로켓 비군까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LIGN-X1의 천궁은 이번에도 많은 이목을 끌었는데 역시나 천궁이가 UAE 수출에 이어 이번에는 사우디도 뚫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LIGN-X1은 사우디에 4조 2,500억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MSAM 2000궁이 수출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천궁 한 개 포대는 발사대 4개와 요격미사일 32발, 레이더, 사격 통제소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사우디에는 10개 포대가 수출될 예정입니다. 천궁은 이미 2022년 UAE에도 약 4조 7천억 원 규모의 수출을 성공시킨 바 있는데요. 특히 천궁은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체계로서 최신의 교전 통제, 추적 및 유도탄 설계 제어 기술 등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연장 로켓 MLRS 천무에 장착할 수 있는 KTSSM-1도 함께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11일 국방과학연구소 아능시험장에서 수출용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SSM-1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이때 사우디의 최종 낙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KTSSM-1을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KTSSM-1을 생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국 북방공업공사가 개발한 킹드래곤 300 미사일과 수출 경쟁을 벌여왔는데 중국은 킹드래곤 300 미사일이 이미 전력화돼 있고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전술 미사일이라는 점을 내세워 우위를 점하려 했지만 결국 한화에어로의 KTSSM-1 이 낙점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킹드래곤 300 미사일은 가격 경쟁력, 납품 시기 등에서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TSSM-1의 수출 규모는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함정 수출에서도 대박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HD현대중공업도 이번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특히 울산급 호위함 배치3의 선도함인 충남함을 비롯해 훈련함, 잠수함 등을 적극 홍보 중입니다. 충남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복합 센서 마스트 ISM과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의 MFR로 탑재한 한국 해군 최신 전투함인데요. HD현대중공업은 함정 건조 기술력과 사업관리, 유지보수 정비의 마루 등 함정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함정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방산 전시회를 계기로 사우디 비전 VISION 2030에 발맞춰 사우디 정부 기관, 현지 업체와 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우디 함정 사업에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군사력 과시를 둘러싼 중국과 대만의 신경전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중국이 더 예민하게 발톱을 드러내고 있어 중국과 사이가 확 틀어진 호주가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해군력에 모든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자 호주가 겁에 질려 한국을 찾고 있다는데요. 중국 위협에 놀란 호주가 한국의 대규모 발주를 예고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분위기가 다시 심상치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해경을 피해 도주하던 중국 어선의 전복 사고로 어민 2명이 사망하면서 중국이 마땅한 조치를 취해 책임을 지라고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국 국무원 대변인은 대륙 어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대만의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관련자를 처분하고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 해경이 대만의 진먼다오 해역에서 대만 유람선의 무단 승선에 마구잡이로 상시 검문을 시작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항해 계획서와 신분 증명서를 확인했는데 관광객들은 납포의 위협을 느꼈다는데요. 대만 유람선 탑승객은 대만에 못 돌아갈까 너무 무서웠다. 중국 해경이 배에 올라 30분 동안 검문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관영 매체에서 푸젠성에서 실시된 대규모 상륙훈련 장면을 공개하면서 양안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과 대만이 군사 뮤직비디오를 경쟁하듯 공개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지난 15일 해군 페이스북에 대만군 잠수함 등 작전 훈련 모습이 담긴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대만 해군사령부가 물결을 헤쳐나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젠룽급 하이스 잠수함의 급속 자막 모습을 처음으로 공유한 겁니다. 대만군은 이를 통해 상륙하는 적군을 섬멸하기 위해 BGM-71토 미사일과 대만산 흥준 대전차 로켓을 이용하는 합동훈련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또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하이펑 대대의 실사격 화면, 사거리 400km의 슝펑3 초음속 미사일 발사 장면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만이 공개한 뮤직비디오는 앞서 공개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영상에 맞불 성격으로 중국에게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7일 대만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사령부는 위챗에 집에 돌아와야만 이긴다는 제목의 뮤직비디오를 올려 중국군 전투기와 전함이 훈련하는 모습, 대만에 대한 미사일, 시뮬레이션 공격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19초 분량의 해당 뮤직비디오에서는 대만의 거리와 타이베이 101타워 등의 모습도 비추면서 간접적으로 대만에게 위협을 가했는데요. 이렇듯 대만과 중국이 각각 미사일 공격과 잠수함 훈련 모습을 공개하면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앞다퉈 과시했지만 둘 다 가소로워 보입니다. 진정한 강자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해외에서 각종 러브콜이 쇄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최근 들어 중국의 해상 확장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기에 우리도 나름 이를 경계할 필요는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호주에서 중국의 위협에 겁을 먹으며
군함을 늘리겠다고 선언하면서 한국이 여기에 참여해줬으면 한다는 긴급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신형 호위함 3척을 해외에 발주하는 등 해군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태평양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자 캐나다, 필리핀에 이어 호주까지 해군력 확대 경쟁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행보가 한국의 방산업계에 엄청난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리처드 말레스 호주 부총리는 앞으로 10년간 9조 7,2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신형 호위함 11척과 신형 유무인 겸용수상함 LOSV 6척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이 이뤄지면 실전에 배치되는 호주의 수상함 규모는 기존 11척에서 26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주 해군은 7,000톤의 호바트급 구축함 3척, 3,600T의 안자급 호위함 8척을 주요 수상함 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주 정부는 신형 호위함 11척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1차 조달분 3척을 한국, 독일, 일본, 스페인 조선업체에서 조달할 계획으로 사실상 한국에게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호주 정부는 한국 업체 중에는 HD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에 호위함 사업 관련 초청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호주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해군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최근 호주와 중국 해군은 직접 충돌 상황을 맞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졌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작년 11월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원 작전을 벌이던 호주 해군 잠수부들에게 중국 해군이 음파 탐지기 소나를 작동하면서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때문에 호주 군인이 직접 부상을 입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자 현지에서는 소나 공격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악감정이 고조됐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최근 랴오닝함, 산둥함, 푸제남 등 총 3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해 각급 함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태평양 연안국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캐나다는 신형 잠수함을, 필리핀은 원해 경비함을 도입하는 등 해군력 강화에 나섰고 이번에 호주도 동참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군력에 올인하고 있는 중국을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엔 여간 벅찬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호주가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 HD 현대중공업이 특수선 사업부 몸집 키우기에 나서며 군함 명가의 명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입증할 준비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이는 호주를 비롯해 글로벌을 무대로 함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앞둔 대형급 수주전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선 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은 3,000톤급 이하 중소형 잠수함과 12,000톤급 원해 경비함, OPV 3가지 모델을 앞세워 글로벌 주요 시장을 공략하며 특수선 사업부를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무려 1조 원, 특수선 수주 목표는 9억 8,800만 달러로 정했는데 작년보다 7배가 넘는 목표치를 제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경우 함정 건조 기술력과 사업관리, 유지보수 정비 등 함정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를 앞세워 국내외 시장을 다 먹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 페루 호위함 사업에 뛰어들 예정으로 페루 신규 호위함 6척 도입 사업 규모는 2,8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업체 중 HD 현대중공업만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데 유럽 소재의 12개 업체가 경쟁자로 뛰어들었지만 현대중공업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분석입니다. 내년에는 호위함 건조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데 앞서 HD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서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 경비함 6척에 대한 계약을 따낸 경험이 있는 만큼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에선 올해 하반기 실시될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 수주에 뛰어들 예정인데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사청은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을 국산화하는 KDDX 사업자를 선정해 총 6척을 발주할 예정으로 수주 금액만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앞서 기본 설계를 맡았던 HD 현대중공업이 이를 성공적으로 마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더해 HD현대중공업은 앞서 4일 사우디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 WDS 2024에 참가해 최신의 호위함인 충남함을 비롯해 훈련함, 잠수함 등 최첨단 함정을 소개하며 사우디 함정사업 진출 추진을 알렸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현대중공업의 호위함 입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잠시 술렁이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 56번함 건조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작년 8월 방사청의 보안 감점 제도와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KDDX 사업 평가에서 보안 감점을 적용받아 하나오션의 근소한 차이로 밀린 겁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는 하나오션을 크게 앞섰지만 보안 감점 때문에 탈락했다며 기술력 우위가 아닌 보안 감점이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결국엔 현대중공업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항고하지로 않기로 했지만 보안 감점 제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전한데요. 그리고 사실 앞서 호위함 건조 사업 관련해서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0.1점 차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운명이 갈리자 두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은 나라에 도움된다는 의견과 목숨이 달린 전투함정을 만드는데 페널티로 결과가 갈린 건 이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격하게 충돌됐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현대중공업은 기술 능력 평가에서는 1점 앞섰지만 불공정 행위 이력에 따른 1.8점 감점으로 최종 점수에서 하나오션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HD현대중공업은 2025년까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 1.8점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국가 핵심 방위를 담당하는 함정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건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한 회사의 독점보다는 라이벌을 남겨둬 시장 경쟁을 통해 기술 발전을 해야 한다는 반응으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사실 HD현대중공업이 기술 점수에서 압도하고도 감점 때문에 0.1점 차로 패한 것은 군 입장에서도 아쉬운 일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한국 군함 건조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아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대중공업이 1980년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을 건조한 후 현재까지 함정 110여 척을 건조한 대한민국 최고 해양방 위산업 기업인 만큼 함정 사업 입찰 기회는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군사 관련 사항이므로 앞으로 보안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을 더 강화하거나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쪽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앞으로 국내 업체들 사이에 선의의 경쟁으로 한국 방산의 발전과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해외에 함정 정비 지원센터를 구축하자 중국이 경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과거 남중국해 핵심 요충지에 있던 미 해군기지가 한국을 통해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만든 군함 10여 척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됐으며 향후에는 잠수함까지 배치돼 중국이 크게 견제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까지 긴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필리핀 수빅 해군기지에서 군수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개소식에는 필리핀 국방부 차관과 해군 참모 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작년 6월 필리핀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지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방산업계 최초로 해외 MRO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현대중공업이 2016년 수주해 2020년과 2021년 인도한 필리핀 호위함 2척에 대한 유지보수 정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비부품 보관 창고와 정비 교육장 등으로 구성되며 정비창 요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3월 이에 대한 준비도 마쳤는데 STX 엔진, LI진엑스1, 하나시스템 등과 공동으로 선박 수출 및 MRO 사업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함정 설계, 건조에 이어 수명주기 관리를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해당 시설 건설에 또 다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표 조선소를 살리는 마지막 노력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필리핀 수빅에서 조선소를 운영했던 기업은 한진중공업입니다. 수빅 조선소는 총 23억 달러가 투입돼
2006년 착공해 2009년 완공된 바 있습니다. 미국 해군 기지 부지를 매입해 총 300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는 영도 조선소 면적의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생산된 블록과 기자재를 도크로 옮기는 운반거리는 1km를 넘지 않았으며 생산 과정은 상당 부분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2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면서 세계 10위권 수주량을 확보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15년 중반부터 업계 전반에 걸친 화물선 공급 과잉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필리핀 은행으로부터의 4억 달러 대출을 포함해 13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2018년 12월 무려 7천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후 다음 달 법정 관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120척 이상의 선박을 인도했지만 결국 무너졌죠. 주인을 잃은 수빅 조선소에 눈독을 들였던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인수에 참여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을 촉발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서버러스가 인수에 참여했고 작년 상반기 매각이 성사됐죠. 한지는 보유했던 300헥타르에 대한 50년 임대를 서버러스 관계사로 이전했습니다. 수년간의 협상 끝에 필리핀 정부는 기존 조선소 시설을 2개 구역으로 나누기로 결정했고 북부 야드는 필리핀 국방부의 해군 기지의 노비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작년 5월 문을 연 이 시설은 현재 필리핀 해군함대에 본항이 됐습니다. 300헥타르 부지 중 100헥타르에 걸쳐 해군 기지가 완성된 것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그곳 중 일부를 현대중공업에 제공해 정비 보충 등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한국 업체가 운영하던 시설이니 한국산 군함과 지원 시설을 두는 것이 최적이라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델핀 로렌자나 국방부 장관은 은퇴 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에 주문한 모든 선박을 수리할 정비센터를 갖게 됐다며 한진중공업 필리핀 조선소 재가동 노력의 마지막 단계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진이 운영했던 수빅 조선소는 위로는 중국과 대만이 있고 주변으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어져 있어 해상교통의 중추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화약고 지대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미 해군 기지로 활용돼 왔고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미 군함의 긴급 정비 수리 또한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필리핀은 한때 아시아의 진주로 불리던 부국이었습니다. 태평양과 남중국해의 풍부한 해양 자원은 물론 영토 곳곳에 금과 구리, 니켈, 크롬 같은 값 나가는 자원이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중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는 쌀, 바나나, 사탕수수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기에 적합했죠. 1946년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뒤 한동안 번영을 구가했고 6.25 전쟁 중에는 연인원 7천 명이 넘는 병력을 보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미군 철수 직전까지 필리핀 수빅에는 미 태평양함대 핵심 전력인 제7함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과 전함, 순양함, 핵잠수함이 수시로 드나들었죠. 당시 필리핀 주변 남중국해는 평화로운 상황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992년 미군이 떠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스프레들리 군도에 해군력을 보내 주변 암초를 모조리 점령했고 스프레들리 군도 일대 환초들을 아예 인공섬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해 승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해군기지가 있던 수빅만은 필리핀 경제특구로 전환돼 있었습니다. 그 후 한진중공업 조선소로 이용되다가 또다시 해군기지로 변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국이 최초로 해외 선박 MRO 지원 기지를 오픈하자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군수품 수출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다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 호위함과 지원센터가 과거 미군 해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하나시스템 전투체계 훈련센터 완공식까지 진행됐습니다. 엔진 장비실, 시뮬레이션 훈련장, 통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정전 투체계 CMS-5 훈련을 포함한 각종 교육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그동안 직접 군함에 올라야 가능했던 교육 훈련을 지상에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에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해군 수상함, 잠수함 등 80여 척의 전투체계를 공급한 바 있죠.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던 군함에도 장착돼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600톤급 호위함 2척을 필리핀에 성공적으로 인도한 데 이어 3200톤급 초계함 2척을 수주해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2,400톤급 원의 경비함 OPV 6척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원의 경비함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8년 인도될 예정입니다. 중국 언론은 필리핀이 한국 군함 6척을 한 번에 사들이자 놀라워했고 필리핀 근처 해역에 갈 땐 조심해야 한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번 6척 계약은 총 7,400억 원 정도인데 기존 군함까지 하면 1조 7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성능도 좋은데 계약보다 배를 빨리 건네주고 사후 서비스 AS까지 확실하다. 필리핀이 계속해서 현대중공업에 군함 건조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필리핀은 섬나라이면서도 해군력이 강하지 않았죠. 필리핀이 보유 중인 가장 큰 3,200톤 초계함만 봐도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쓰던 배로 1960년대 제작돼 2011년 양도된 중고 함정입니다. 1,000톤이 넘는 수상 전투함은 7척뿐이었습니다. 결국 남중국해 갈등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호라이즌 프로젝트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1차 호세리잘급 구입과 2차 초계함 및 원해 경비함 모두 한국 업체에게 맡겼죠. 여기에 중국이 또 긴장하는 부분은 현대중공업 호위함에 이스라엘 방산기업 IAI의 알파3D 레이더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해당 레이더는 하나시스템이 제공한 전투관리 시스템 CMS과 완전히 통합돼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레이더 탐지거리가 400km에 이르고 수직발사 16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산 호위함에 공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현대식 미사일 호위함에 이어 경량 이지스함도 보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호라이즌3 전투함 선정에도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1,400톤급 잠수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5월 필리핀 군수 관계자가 방한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작업장 등을 찾았고 방산 전시회 때 설치된 잠수함 모형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소 5억 달러가 넘고 유지비도 비싼 프랑스 잠수함 스콜팽금에는 부정적이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잠수함에 호감을 표시한 상황입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 한국의 최대 무기 수출 대상국입니다. 2020년까지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영국 14%, 필리핀 12%, 태국일 1%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수출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과거 한국의 무기 공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또다시 우방국들의 주목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바다를 굳건히 수호한 함정 8척이 2022년을 끝으로 명예롭게 전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남함, 제주함, 속초함, 영주함, 그리고 참수리 고속정 등입니다. 전남함 1,500톤급과 제주함은 1989년 취역 후 활약을 해왔습니다. 전남함은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주함은 제1연평해전에서 북한 어뢰정 한 척을 침몰시켰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적함 격침 킬마크가 함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빈자리는 인천급이 1,500톤과 대구급이 1,800톤 등 호위함이 채우고 있습니다. 참수리 고속정의 빈자리에도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유도탄 고속함 450톤급과 신형 고속정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구형 군함 퇴역 후 이를 우호국에 제공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포항급 호위함 2척을 추가로 공여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콜라도 야팜에 대한 역사까지 꺼내며 두려움을 표시해왔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2019년 인도된 포항급 호위함 한 척 이름을 콜라도 야팜으로 바꿨고 그네 경비에 투입한 후 중국 군함이 깜짝 놀라 도망갔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필리핀 영해에서 활동 중인 중국 잠수함을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해군 역사상 최초의 성과라는 발표까지 나왔죠. 성능이 탁월해 7,100개의 섬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초계함이라는 평가입니다. 재작년 말 퇴역한 안동함 1,200톤급이 필리핀으로 무상 양도가 결정됐을 때 군 관계자들이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와 크게 만족을 했던 이유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40척의 함정을 10개 우호국에 공여해 방산협력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포항급 초계함은 총 24척이 건조돼 현재 10여 척이 운용되고 있는 상태인데 퇴역 함정은 순차적으로 우호국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굳건한 방위력을 유지해 가길 바랍니다.